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하면 가장 강한 분야가 어디죠? 다들 알고 계시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초호황, 즉 슈퍼사이클은 올해 확정적이에요. 그것은 이미 시가총액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나 TSMC와 더불어서 파운드리 시장의 극적인 성장세, 멀티플 향상 그것만이 반영됐다면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움직이지 말아야죠. 왜냐면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에서 실력이 그다지 지금은 점유율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즉 메모리의 기대감 플러스 삼성전자는 이제 비메모리 사이클, 비메모리 쪽에서도 파운드리의 팹리스 고객사들이 이제 애플,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까지 팹리스로 가세를 하면서 ASIC 주문형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성장세를 멀티플을 더 받는구냐, 사업 구조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예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지금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약점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올해 일단 슈퍼사이클이 들어왔어요. 초호황이 이미 예정이 돼 있는 D램과 낸드 제품의 용량과 성능 향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은 꾸준히 가면서도 AI 프로세서,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말을 했지만 AI라고 말을 했죠. AI 프로세서를 포함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메모리로만 굴러가는 회사가 아니라 전체 종합 반도체 IDM으로서의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겠다. 왜냐면 메모리에만 국한되면 안 좋은 점이 뭐냐? 메모리에서 정말 삼성이 지금 절대적인 지배력, 패권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안 좋은 점이 사이클이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메모리. 그래서 수십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분기별로는 이제 적자 수준까지 가는 그런 어떤 효과까지 내보내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 쪽은 조금 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사업 체제 자체가 메모리는 소품종 다량, 그리고 비메모리는 그 반대죠.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그 가격의 편차가 다품종이면 그만큼 서로 간에 이제 해지 포지션이 잡혀지는 거고, 이제 소품종으로 가게 되면 다 같이 떨어지고 다 같이 오르고 요런 어떤 약간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부족할 때는 계속 좀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사야 돼 하면서 메모리 고정거래가가 분기별로 이제 기업마다 고정거래가를 하죠. 기업과 기업 간의 B2B 계약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그게 이렇게 쫙 상승을 하다가도 또 하락기에는 좀 더 나중에 사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떨어진 다음에 사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모리 고정거래가 차트를 보시면 쫙 올라갔다 쫙 떨어졌다를 몇 년간의 사이클로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지금 메모리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기업이라든지 향후에 메모리 사이클을 이끌 자율주행 기업이라든지 그 전에 메모리 사이클을 이끌고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재택근무로 또 사이클에 어느 정도 들어왔던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물량 회사들의 캐펙스와 투자, 그거에 따른 메모리 수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제 그 단가를 결정하는 공급, 그 부분들이 이제 방정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이런 비메모리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결합한 지능형 반도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프로세서 인 메모리, 요거를 내보냈죠. HBM이 고대역폭 부분을 말하는 거고, 프로세서 인 메모리, 즉 이제 메모리 안에 넣었다 프로세서를. 그래서 메모리 어떤 기본적인 기능, 즉 정보를 저장한다는 메모리의 근본적인 역할,
플러스 원래 비메모리에 있었던 기능 뭐죠? 연산 기능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뉴럴 프로세싱이 가능하게 하는 이 AI 프로세서, 그래서 저장도 하고 거기서 연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데이터의 저장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면 저장 따로 하고 연산 따로 할 때보다 당연히 뭐 PC에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면 렉이 덜 걸리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이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의 메모리 쪽만 단일적으로 다루던 회사에서 요거를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만들어서 그냥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미 뭐 비메모리 쪽에서도 DDI라든지, DDI 뭐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구동하는 직접 회로다. IC가 직접 회로죠. 그 다음에 A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건 뭐죠? 휴대폰이나 뭐 그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서의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CPU, 그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을 그냥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점유율, 삼성전자가 이 DDI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MOS 이미지 센서. CMOS라는 거는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를 말하고, 이미지 센서, 이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소니하고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CMOS 이미지 센서 점유율 숫자 상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점유율이 상당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근데 요거를 기반으로 삼아서 그러면 여기서 왜 점유율이 상당했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보다 좀 진입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미 자기가 하던 분야예요.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래서 필요도 해서 원래 자기가 그거를 설계도 했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럼 그 경쟁력이 좀 약한 부분 어디냐?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전체 시장이 커지니까 어디 캐펙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원래 말씀드렸었죠? 오스틴, 뉴욕 주에. 근데 오스틴 뉴욕 주의 캐펙스 지금 사실상 오스틴 주에 삼성전자가 1조 규모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조 규모의 세제 혜택 신청을 공식적으로 신청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돈이 한 20조 정도 되다고 보시면 돼요. 19조에서 20조 사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블룸버그 저널의 외신 보도들을 제가 나오자마자 전해드렸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삼성전자의 최종적인 그 캐펙스 추이를 보면 20조 정도가 합리적인 라인이고, 그러면 비메모리에 일단 여기에 파운드리가 들어가니까 비메모리에 일단 오스틴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5월부터 구축 중인 평택 캠퍼스의 P2를 생산 라인, 여기에 또 EUV 라인이 들어가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라인인데, 경기도 화성상업장의 파운드리 전용 생산 라인 V1을 통해서 이제 5나노가 생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P2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로 오스틴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설 라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한 수가 뭐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한 수, 차량용 반도체 기업 M&A.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이제 저 혼자 뇌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말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라고 우리가 그 의견을 청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어디냐? 이제 NXP를 비롯한 ST마이크로, 르네사스, 뭐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필요해서 이제 뭐 포함해서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일단 보이고 있고, 60조 정도, 40조를 미니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60조라는 수치는 오스틴의 일단 20조는 사실상 확정적이고, 왜냐하면 오스틴 주에, 오스틴 시에, 텍사스 주 오스틴의 정부에 증설하겠다고,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냐, 이 정도 원한다라고 이미 서류가 제출된 거예요, 이건. 그래서 20조는 확정입니다. 근데 이제 M&A에 관해서 40조냐 60조냐, 그래서 이게 60이라는 숫자가 80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연초에 작년도 4Q 컨퍼런스 콜 때 삼성전자의 CFO가 직접 나와서 말을 했죠. M&A 마무리 단계다. M&A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실사 단계도 이제 마치고 있는 상황이고,
발표만 남았다 소위.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거취나 취업 제한 등, 취업 제한은 이제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죠. 아니면 5년 동안 동종에 취업을 못하죠.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좀 중대한 결정에는 아무래도 총수의 영향력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끌리고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그래도 올해 안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어떤 언급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왜냐면 그런 언급을 안 할 거였으면 쓸데없이 삼성전자가 그런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네들이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거를 굳이 M&A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해서 좋을 게 없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이게 진행률이 높고 총수의 결정만 남은 상황에서 약간은 삼성전자도 이런 총수의 어떤 이런 거취를 좀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M&A 카드를.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좀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 CMOS라든지 DDI라든지 PMIC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도 공장을 최근에 이제 열었죠. 그런 걸 통해서 수익성 강화 8인치를 기반으로, 8인치가 원래 쉬워요. 그나마 12인치보다. 그래서 DBH텍이나 SK하이닉스의 그 중국 장수성 우시 공장으로 갔잖아요. 그런 애들이 하고 있는 게 중심이 8인치 중심입니다. 네, 삼성전자도 8인치 물론 하고 거기서 차량용 반도체가 주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물론 PMIC, DDI, CMOS도 나오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그거 하다. 근데 이제 원가를 최근에 판매 단가를 한 15% 올렸어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게 효과를 주긴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재밌는 애플 홈페이지에 문구가 올라왔는데, 향후 10년 동안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이제 최첨단 연구 그룹 중심의 뭐 어쩌고 저쩌고를 공고한다라고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사에서 이제는 6G, 5G도 물론 이제 기술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이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은 더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5G에 대한 지금 상용화 수준이. 그래서 연구개발 인력을 꾸준히 뽑는데, 요거는 퀄컴에서 지금 모뎀 칩을 받잖아요, 애플이. 그거를 좀 벗어나자는 측면에서의 자체 개발 측면이 강하고, 6G 시장 선점이 주된 연구개발 채용의 어떤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6G 쪽에서 뭔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거를 바라면서 애플은 이제 가는 것 같고, 5G가 지금 지연 시간이 거의 없는 실시간성을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시간하고 6G랑 비교하면 6G가 한 10분의 1 정도 더 단축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특히나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그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기술인데, 그 다음으로 본다면, 그리고 근본적인 거는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지 자율주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안, 왜냐면 보안이 거기서 이제 취약해지면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6G가 좀 더 그런 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5G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먼저 지금 좀 저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쪽에서 그래도 선행기술 연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협약 같은 것도 SK라든지 KT, LG랑 지금 6G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한 상태예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가장 빠르게 움직이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일진 머터리얼즈가 국내 최초로 1.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본 기업 미찌이가 독점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미찌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극박은 전자, IT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공박 중에서 가장 얇은 제품인데요. 두께가 가장 얇은 제품인 만큼 제조 공정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은 일본의 미쯔이사만 해당 두께의 반도체용 초극박을 제조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초극박은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제품들이 해가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소형화, 고집적화되고 있고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제품의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내나 일본을 제외한 해외 기업들에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서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죠. 일진 머터리얼즈 측은 지난 2006년 초극박 제품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인증을 받았으며 양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진 머터리얼즈는 국내의 대표적인 동박 업체죠. 동박은 커퍼 포일, 단어 자체가 구리, 방막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쇄 회로 기판, PCB 기판 등의 필수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었고 현재는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 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일진 머터리얼즈뿐만 아니라 SK 넥실리스나 두산 소스 등의 국내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SK가 투자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의 왓슨 등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 반도체 초극박의 인증, 양산에 성공한 회사는 그동안 일본의 미찌밖에 없었죠. 그렇기에 동박 업계에서 이 초극박은 궁극의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정, 일본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던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좋은 성과를 냈고 추후 일본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뺏어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낸드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고 인텔의 SSD, 낸드 단품, 웨이퍼, 그리고 중국의 다른 생산시설 전체가 그 인수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 매각 대금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간 일본 키옥시아에 4조 원에 육박하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장 큰 규모의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SK 하이닉스와 인텔 둘 다에게 어느 정도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인텔의 점유율을 더하면 키옥시아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서고 그간 디램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업 구조, 대략 디램과 낸드가 8대2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인수를 통해서 6대4 정도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이 핵심은 SSD 사업이죠. SSD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시장 초기에는 인텔의 제품이 주축을 이뤘었고 SSD에서도 인텔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SD에서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특히 컨트롤러, 이 솔루션 부분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를 보강할 만한 훌륭한 딜이라는 해석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외신들의 반응을 보면 해당 인수를 굉장히 환영하는 눈치가 많습니다. 중국 왕이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다롄에 위치한 생산 공장 건설에 3년간 3조 원을 투자했었지만 눈에 띄는 수익을 얻어가지 못했고 현재 인텔은 주력 분야인 CPU에서 경쟁 업체인 AMD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메인 파트인 CPU에 집중하고 당장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딜을 시행한 것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인수는 중국에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중국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2017년 33%에서 2019년 46%로 증가세에 있는 만큼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이닉스는 중국의 우시에 디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죠. 거기에 다롄 공장을 인수하면서 낸드 제품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중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다롄 공장에서는 64단, 96단 낸드 제품이 주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략 웨이퍼 기준 월 8만 장 정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괜찮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다롄 공장은 2010년부터 가동된 조금은 오래된 시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인텔의 낸드 메모리 생산 방식이 이 플로팅 게이트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조금 구형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CTF 방식과 다른데 이 기본적으로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베이스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전하를 저장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플로팅 게이트는 실리콘에 전하를 저장하고 CTF는 절연체에 전하를 저장시키는데요. 이 10나노 이하에서 셀 간 간섭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과 생산성을 더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량 메모리로서의 확장성은 CTF가 더 우위에 있던 것이죠. 반면에 플로팅 게이트 방식은 오래 사용해왔던 어느 정도의 검증된 방법이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인수한 다른 공장의 경우에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활용해서 낸드 제품을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써왔던 CTF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측은 오히려 플로팅 게이트와 이 CTF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것이고 플로팅 게이트를 적절히 공정에 섞을 경우에 오히려 원가를 낮추고 수익성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설비 투자 개선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로 인해서 중국 내 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등의 부가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인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자립화, 이 반도체 굵기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죠. 특히 D램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은 이 낸드 메모리의 생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쯔강 메모리는 실제로 지난 4월 이 128단 낸드 제품 샘플을 공개한 바 있었고 올해 말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미국은 이미 화웨이,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에 대한 규제를 단행했고 그 다음 타겟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메모리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양쯔강 메모리도 여기에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낸드를 제대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메이저 기업이 중국 내 공장에서 고사양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더더욱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기술 자립화를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여러가지 기술 훔치기 의혹들이나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 등이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도 있겠죠. 일본은 본 사안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 대상 공장이 중국 대련에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인수 허가를 꼭 거쳐야만 하는데 이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그 허가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즉 매각 성사 가능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으며 하이닉스와 인텔이 연합하면서 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계하는 뉘앙스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인텔 메모리 사업부 인수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도 굉장히 경계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과감한 인수 투자를 진행했고 중국의 의존도가 조금 더 커진다는 점, 중국 내 공장에서의 기술 보호 문제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의 찝찝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윈윈이 될 수 있는 딜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